잠시 이 숫자 하나만 봐주세요. 1년에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단 한 푼도 안 쓰고 25년을 모아야 합니다. 25년입니다. 뉴욕은 11년이면 됩니다. LA는 8년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 가치보다 2배 비싼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품이 꺼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가장 화려했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30년 뒤 그 초고층 아파트가 노년층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두 가지 폭탄 때문입니다. 관리비 폭탄과 재건축 불가능이라는 두 개의 시한 폭탄. 오늘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이 무서운 진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들의 품격을 찾아주신 여러분. 저는 30년을 직장 생활하면서 집을 3번 옮겼습니다. 처음엔 목동 빌라였고, 그 다음이 분당 아파트였고, 마지막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입니다. 옮길 때마다 이번엔 오를 것 같다. 여기가 미래다는 말을 들었죠. 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게 말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다시 보니 집값이 오른 집과 떨어진 집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가? 아니면 사람이 떠나는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재건축 대박 신화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고, 30년 뒤 벌어질 끔찍한 일.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1장 재건축 대박 신화는 끝났다. 과거엔 정말 그랬습니다. 재건축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건축 아파트 사놓으면 끝이라는 말이 있었죠. 저도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사 동료 중에 강남 은마 아파트를 산 선배가 있었습니다. 1995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선배가 1억 5천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를 왜 사? 5층짜리 연립주택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재건축되면 나 완전 부자 된다.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몇 년 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집값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자 주변에서 부러워했죠. 아, 그때 나도 살걸. 더욱 놀라운 건 당시 다른 한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이 되면서 더 큰 평수를 받고도 환급금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어요.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용적률의 마법이 작동했던 시대.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땅 1제곱미터당 얼마나 많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과거엔 이 용적률이 남아 돌았어요. 5층짜리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20층을 지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층짜리를 헐고 20층을 지으면 집이 4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같은 땅에 집이 4배가 늘어나니 건설회사도 돈을 벌고 집주인도 돈을 받는 겁니다. 재건축하면 대박 돈 번다. 이 공식이 성립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 시절엔 다른 조건들도 완벽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게 5천만 명까지 늘었죠. 인구가 늘면 집이 부족해집니다. 집이 부족하면 값이 오릅니다.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해마다 7%, 8%, 많게는 10% 넘게 성장했습니다. 월급도 계속 올랐습니다. 저도 입사할 때 받던 월급하고 퇴사할 때 받던 월급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월급이 오르니 사람들이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건축은 무조건 이득이었죠. 그 시절을 경험한 분들은 재건축은 성공 신화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대박이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 신화를 믿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괜찮아.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생겨서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책도 읽어보고 뉴스도 챙겨보고 재건축 이야기가 도는 현장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강남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이미 높습니다. 과거엔 5층짜리를 재건축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재건축하나요? 이미 15층, 20층, 25층짜리 아파트들을 재건축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잠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2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몇 층을 지어야 할까요? 35층? 40층? 50층?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건축비가 기하급수로 폭등합니다. 제가 아는 건설업계 지인에게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형님, 요즘은 높이 올라갈수록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강해집니다. 50층짜리 건물에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을 견디려면 구조를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철근도 더 많이 넣어야 하고, 콘크리트도 더 좋은 걸 써야 하고, 기초공사도 훨씬 깊게 파야 합니다. 그럼 비용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갈까요? 잠깐, 이 숫자 기억하세요. 그분 말로는 30층 이상 올라가면 층당 비용이 2배, 3배씩 뛴다고 합니다. 그럼 50층을 짓는데 얼마나 들어? 글쎄요,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평당 1,000만 원이면 30평짜리 집 한 채를 짓는데 3억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지 비용, 철거 비용, 이주 비용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 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당연히 재건축 조합원들이 냅니다. 이게 바로 분담금 폭탄입니다. 분담금 지옥, 10억 시대가 온다. 지금 강남의 어떤 재건축 단지는 분담금이 5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면 지방에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숫자가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분담금도 같이 오릅니다. 제가 보기엔 10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환율을 보세요. 달러당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수입하는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갑니다. 철근, 시멘트, 유리, 엘리베이터 부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수입품입니다. 그러니 환율이 오르면 건축비도 따라서 오릅니다. 그럼 분담금도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강남권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건축 분담금으로 10억을 더 내야 한다면 총 40억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집값이 40억보다 더 오를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이게 바로 분담금 지옥입니다. 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일기 신도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저도 1990년대 초 분당 신도시 분양 신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단체로 신청했었거든요. 저는 떨어졌지만 당첨된 동료들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분당은 대부분 논밭이었어요. 여기에 도시가 생긴다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당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재건축이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거의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단지가 커서? 동의율이 안 나와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봤자 이득이 없다는 걸 주민들도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제가 분당에 사는 직장 동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파트 재건축 언제 해? 그 친구가 이렇게 답하더군요. 재건축? 글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솔직히 반대쪽이야.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 게다가 나는 여기서 10년만 더 살다 고향으로 이사 갈 건데. 왜 이사 나가서 10년을 기다려야 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기간 평균 8년에서 10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살다 갈 건데 왜 재건축을 해?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담금 10억 내고 10년 기다렸다가 들어갈 바엔 그냥 새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 실제로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30년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몇 년이나 갈까요? 제가 건설업계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파트들 몇 년이나 가겠지요? 글쎄요, 30년 정도? 왜 더 튼튼하게 안 짓는 거야? 100년 정도 가면 좋잖아. 형님,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평당 분양가가 2배는 올라갈 겁니다. 그럼 누가 사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100년 가게 튼튼하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럼 분양가도 비싸집니다. 분양가가 비싸지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설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30년, 40년 정도 가게 짓습니다. 그러고 다시 재건축하면 되니까요. 그럼 건설회사는 또 일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건설업계의 속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 30년, 40년 지나면 살기 힘든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장, 무너지는 신호들 이미 시작됐습니다. 30년 뒤에 시그니엘, 롯데월드타워는 여러분, 서울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아시죠? 123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평당 1억이 넘는 집도 있었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한참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높네. 목이 아플 정도로 높더군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뒤엔 어떻게 될까? 모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만 봐도 그렇습니다. 20년 됐는데 벌써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외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새고,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고. 그런데 이게 20층짜리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123층짜리 건물이 3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을 한다면 몇 층을 지어야 수지가 맞을까요? 200층? 말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 폭탄이 터집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유지, 보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엘리베이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2대에서 4대입니다. 그런데 초고층 아파트는 10대가 넘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보통 아파트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초고층 아파트는 특수 엘리베이터라서 한 대당 3억, 5억씩 듭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더 비쌉니다. 외벽 수리는 어떨까요? 크레인을 띄우는 것부터가 수천만 원입니다. 100층짜리 건물 외벽을 수리하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헬기를 동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관리비로 냅니다. 그럼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잠깐, 이 숫자 기억하세요. 지금도 관리비가 이미 평당 1만 원 넘는 곳이 많습니다. 30년 뒤엔 평당 2만 원, 3만 원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초고층 아파트에 삽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관리비가 한 달에 80만 원 나와. 겨울엔 난방비까지 합쳐서 150만 원도 나오고 80평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연금 타서 관리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을까요? 이게 바로 노후 관리비 지옥입니다. 이 관리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다음 파트에서 이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노후 주거의 새로운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바로 땅 지분 이야기입니다. 땅 지분이 너무 작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땅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땅 지분이란 그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을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그니엘 레지던스 80평형의 땅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4~5평입니다. 제가 사는 20층짜리 아파트는 30평형인데 땅 지분이 1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면 남는 건 뭘까요? 바로 땅입니다. 제 집은 땅이 10평 남습니다. 그런데 시그니엘은 4~5평밖에 안 남습니다. 4~5평짜리 땅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재건축도 불가능하고 가치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강남의 5층짜리 연립주택은 땅 지분이 컸습니다. 20평, 30평씩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짓는 50층, 100층짜리 아파트는 30년 뒤 그냥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도 결국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과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자들은 영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기업 임원 출신인데 10년 전에 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에 큰 돈 주고 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전망 끝내줘. 여기가 최고야. 손님들 초대해서 자랑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관리비가 계속 오르고 수리할 곳이 자꾸 생기고 벌써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그래서 결국 그 집을 팔고 강남 저층 아파트로 옮겼다고 합니다. 땅 지분이 큰 게 낫더라고. 나중에 재건축이라도 되니까. 이게 부자들의 판단입니다. 관리비가 오르고 재건축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 그분들도 떠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깁니다. 그럼 그 아파트엔 누가 남을까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 다른 곳으로 옮길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건물은 점점 슬럼화됩니다. 강남의 빈 상가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강남 청담동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 후배가 청담동에서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청담동이라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죠. 명품 매장도 많고 고급 식당도 많고, 그런데 걷다 보니 빈 상가가 엄청 많더군요. 1층 상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의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붙어 있고, 어떤 건물은 4층짜리 전체가 공실이었습니다. 와, 청담동도 이렇구나. 집에 돌아와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청담동 공실률이 23%, 가로수길은 41%라고 하더군요. 41%면 사실상 절반 가까이가 빈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임대료는 안 내립니다. 왜일까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물 가치는 임대 수익으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가치는 1천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적정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500만 원으로 내리면 건물 가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요구가 들어옵니다. 고객님의 건물 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금 일부를 갚으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그냥 비워두는 겁니다. 버티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과 비교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한번 놀러 갔었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걷다가 부동산 매물 광고를 봤습니다. 16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매물로 나왔더군요.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인데 16층짜리가 110억?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강남에서는 4층짜리 꼬마 빌딩이 120억에 거래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16층과 강남 4층, 어디가 더 비쌀까요? 강남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건 언젠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이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경매와 매물, 숫자가 말해줍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서울만 해도 380건 정도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연립 다세대까지 합치면 1,400건이 넘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3,500건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경매가 늘어날까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 넘어가는 겁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매물이 9만 건이 넘게 쌓였다고 합니다. 9만 건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반면에 거래량은 3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거래량이 월 1만 5천 건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안 팔릴까요? 가격을 안 내리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집주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3장. 부동산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인구와 경제의 변화, 숫자가 말해줍니다. 과거엔 인구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젊은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이 줄어들면 집 살 사람도 줄어듭니다. 과거엔 경제 성장률이 5%, 7%였습니다. 지금은 1에서 2%입니다. IMF에서 경고도 했습니다. 한국이 대폭적인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내년 성장률 2%도 어렵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집을 못 삽니다. 월급이 안 오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집은 투자가 아니라 주거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집을 투자 수단으로 봤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공간입니다. 돈을 벌려고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살기 좋은 곳으로 봐야 합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라 편한 집, 비싼 집이 아니라 관리하기 쉬운 집.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렵기보다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초고층 아파트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30년 뒤 관리비 폭탄과 재건축 불가능이라는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사람은 결국 화려한 곳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은퇴 후에는 화려함 대신 병원 가기 편한가? 장보기 편한가? 이웃과 관계를 맺기 편한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둘째,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집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떨어져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은 팔려고 가진 게 아니라 살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셋째,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은 돌아오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차분히 방향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내고 있는 동년배로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집의 가치가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 걱정,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노후의 집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집은 결국 사는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집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관계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집은 투자가 아닙니다. 집은 삶입니다. 그리고 삶은 결국 사람과 관계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시장의 변화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지금부터 다시 그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방향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동년배들과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게 맞는 집, 내게 맞는 속도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불안감이 커지셨다면 딱 30분만 더 투자하세요. 노후 주거 선택의 새로운 공식.
바로 다음 편에서 그 해답을 드립니다. 노후에 진짜 살아야 할 집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30평대 아파트는 왜 외면받고 있는지, 노후에 망하지 않는 집을 고르는 3가지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바로 클릭하세요. 나이 들매 품격.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